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 중국 소식이네요. 중국에서 원래 부유층들이 홍콩 가서 살고 싶어한다, 마카오 가서 살고 싶어한다. 이건 저도 아는데 네. 최근에는 일본을 많이 선택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민을 가는 룬르라는 현상이 새로운 사회적인 현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룬르라는 게 일본으로 탈출하다라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네. 단어 구성을 보면 윤택할 윤자에 날 일자, 일본을 뜻하는 그 날의 일자를 씁니다. 이 윤이라는 글자가 그 중국어로 발음 표기를 하면은 영어로 run이라는 달아나다라는 글자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윤이라는 글자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에 중국 대도시 봉쇄가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네. 이때 이 방역 조치에 반발한 중국인들이 해외 이민을 준비하거나 유학을 많이 떠났단 말이죠. 네. 그때도 이 윤택할 윤자를 써서 룬쉐라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룬이라는 달아나다라는 그 개념은 언제 시작됐을까? 올해 초에 룬르를 주제로 한 책을 출간한 마스모토 다케이로 씨가 있어요. 예. 이분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다 함께 잘 살자라는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부유층이나 중산층은 해외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 2020년에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지배력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 부유층이 해외로 눈을 돌렸는데 그 종착지가 일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야 이런 선택을 하는군요. 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 얼마나 갔습니까?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에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한 87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요. 예. 일본 외국인 중에 중국인들이 23%로 국적 이야.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닛케이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내년 말에는 100만 명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상하이와 같은 중국 대도시에서는 요즘 부유층들끼리 식사 자리를 가지면 항상 일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 거주 중인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뭐 도쿄나 오사카로 어떻게 이주하는지 상세한 방법을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뭐 비자는 어떻게 받았는지, 아파트는 어떻게 구하는지, 뭐 자산은 어떻게 송금했는지 이런 상당한 구체적인 질문이 오간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에게 일본이 새로운 안식처가 된 셈이죠. 지금 경기 침체와 저성장 국면에 빠진 일본이지만 네. 그래도 일본은 일본이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도 보장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요. 또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또 언론의 자유도 보장돼 있고 치안은 말할 것도 없이 좋죠. 네. 그래서 늘 중국 본토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중국 부유층들에게는 일본만한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중국인다운 선택이라는 생각도 저도 가져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국 사람들을 보면 아니 저렇게 뼛속 깊은 시장경제주의자들, 자본주의자들이 어떻게 50년 가까이 사회주의를 지향했는지 그렇죠. 생각할 네. 정도인데 그들은 늘 보면 또 기회가 있으면 해외 이주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발적으로. 그게 이제는 시골에서 대도시로 왔다가 이제는 해외로 가는 그런 거잖아요. 네, 어쩌면 그들의 DNA에는 이미 이주라는 그 개념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예. 한데요. 중국 내에서 중산층으로 살아남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처음에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인접국으로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랬죠. 유럽으로 투자 이민도 굉장히 많이 떠났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에는 미국도 굉장한 인기 이주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보다는 일본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도 일본으로 다시 한번 이주를 해볼까라는 생각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미국 갔다 다시 일본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일본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중국인들을 이끌고 있는 겁니까? 자산이 있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엔화가 좀 저렴한 상황, 예. 엔화 가치가 떨어진 엔저 기조가 굉장히 유리한 환경입니다. 예. 중국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일본에서는 자산 구매가 자유롭고 심지어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 절차도 상대적으로 수월한데요. 일본 정부는 좀 적극적으로 해외 이민자를 유치하면서 이민의 그 문을 좀 넓혀줬습니다. 네. 그래서 500만 엔 이상의 자본금이나 아니면 2인 이상의 상근 직원을 보유한 사업가에게는 최대 5년간 가족들이 다 함께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자녀 교육도 공교육에서 웬만큼 해결이 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그래서 1980년대에서 201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에 일본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이랑 중국이 좀 경제 둔화한 이후에 일본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조금 성향이 다르다고 해요. 예. 전자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뭐 대도시 외곽에 거주하면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일본어로 소통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친중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최근에 일본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일선 도시 출신이고 일본에서도 대도심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네. 금융자산도 풍부한 부유층이고요. 일본어는 잘 하지 못하지만 시진핑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은요,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원래 굉장히 좀 폐쇄적인 문화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 들어오는 거 반발 없나요? 예전엔 문화적으로는 그랬습니다만 이제 일본이 저출생 고령화를 굉장히 심하게 겪으면서 인력 부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그 뒤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고 있고 이런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일본 각지로 흩어져서 부족한 일손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으로 융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룰루들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룰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대도시의 중심부에 거주한다고 했잖아요. 대도시 면적은 한정돼 있는데 사람들은 많이 유입되니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쿄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2022년 이후에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제 심지어 룰루 이주자들은 어쨌든 자금이 여유로우니까 이 집값 상승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원래 도쿄에 살던 시민들이죠. 아. 그래서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지어진 선수촌 단지도 중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예.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니까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부동산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방으로 가면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더 확대가 되는데 이제 도쿄 도심에서 한 신칸센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야마나시현에 이사와 온천 마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고객 대부분이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전체 숙박 시설의 25% 이상이 중국계 자본의 인수가 됐어요. 그리고 또 자녀 세대를 보면 이 부모를 따라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본의 아니게 공교육 수업에서 일종의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일본어가 완벽하게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언어 격차가 발생한 거예요. 예. 그리고 대학 입시 과정에서도 중국인들을 바라보는 현지인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요. 예. 작년 기준으로 도쿄대의 중국인 유학생이 최근 10년간 3배 정도나 늘었다고 합니다. 야, 일본인들도 들어가고 싶은 도쿄대를. 네. 그래서 도쿄대 학부와 대학원 학생 중에 중국인이 14%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중국 부유층들도 교육열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주요 대학의 외국인 전형을 많이 노리고 있죠. 네. 야, 이거 진짜 고민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를 살리는 거냐, 아니면 이게 오히려 경쟁만 부추겨서 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집값 올려놓고 우리 애들 대학 입시도 어렵게 만드는 거냐. 복잡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노동력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룰루들의 이 이주가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게 그런 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일본이 이 두 가지 영향을 어떻게 균형 있게 풀어나갈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최근 가장 거액을 투자하는 산업 분야가 장수 산업이다. 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 인간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에서 전승절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그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담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이때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둘이 개인적인 대화를 하다가 이게 공개가 된 건데요.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했냐면 15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인간의 장기는 끊임없이 이식이 가능하다더라. 이런 식의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70대의 지도자들이 장수, 오래 사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예. 돈이 많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각종 공시와 규제 자료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초부유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장수 산업에만 지난 25년간 5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해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도 있고요.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도 있고요. 예. 또 러시아 출신 벤처 투자자인 유리 밀러, 또 글로벌 벤처 투자자 앤드리스 호로비츠의 공동 설립자인 마크 앤드리슨이 있습니다. 네. 특히 피터 틸은 세포 노화를 늦추는 연구를 하는 뉴 리밋이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했어요. 예. 이곳에는 구글 CEO 출신을 비롯해서 여러 억만장자들이 투자를 했고 그들로부터 2억 달러 이상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레트로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에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이 회사는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수 산업의 네트워크가 아직 뭐 명확하게 파악된 건 아니지만 한 200여 개의 스타트업과 비영리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1,000명의 투자자가 서로 얽혀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라고 파악이 돼요. 예. 그래서 장수를 꿈꾸는 개인들부터 뭐 유명 과학자라든지 배우, 인플루언서들까지도 이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부럽기도 해요. 사실 저도 뭐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면 저도 이런 표현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100세, 12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으니 우리가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나이가 좀 들었어도 또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적극적인 경제활동 좀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하면 다들 한숨 지으세요. 그렇죠. 아휴, 얼마나 더 버텨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인데 야, 이분들은 더 오래 살고 싶은 돈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제 취업 걱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인간의 수명이 거의 이제 100세에 다다라서 이제는 15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실현은 가능한 겁니까? 당장의 성과를 낸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이제 끊임없는 연구가 바탕이 되면 어떤 결과물을 내주지 않을까 이런 믿음에 여러 큰 손들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부유층들이 주목하는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세포를 회복시켜서 젊음을 유지하거나 젊은 시절로 되돌려주는 거. 네. 두 번째는 치매나 심혈관 질환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기대 수명을 실제로 늘려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는 것인데요. 네. 이 중에서 세포 재생이나 수명을 연장하는 부분에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이 모였습니다. 요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예. 노화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49억 달러 정도가 모금됐다고 오.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투자자 중에 굉장히 특이한 분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이 회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인데요. 네.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백만장자가 매년 200만 달러 정도를 노화 실험에 쓰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어떤 실험까지 했냐면요. 당시 46살이었던 브라이언 존슨이 자신의 피를 70대 아버지에게 수혈했습니다. 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25살이나 젊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야, 그래요? 신체 나이가 25살이나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젊은 사람의 피를 그 노인들에게 이식을 하면 네. 노인들이 그 젊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 존슨이 아버지와 자신만 그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아들까지도 같이 껴서 혈액 교환 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브라이언 존슨이 17살 자신의 아들과도 혈액 교환 실험을 했는데요. 네. 3대에 걸친 실험이었죠. 예. 그래서 이 세 사람 모두 자신의 몸에서 1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뽑아냈고 이 중에서 혈장을 분리한 뒤에 아들의 혈장은 브라이언 존슨 자신에게, 자신의 혈장은 아버지에게 수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노화 속도가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존슨이 2013년부터 이러한 프로젝트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야, 이거 진시황이 옛날에 불로초 찾아와라라는 게 진시황급의 어떤 초부자들, 슈퍼리치들은 결국 또 회춘에 대한 관심, 욕망 거기로 갔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모든 장수 프로젝트들이 성공한 건 또 아닙니다. 예. 미국의 유니티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2013년부터 노화 관련 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 개발을 진행했어요. 여기에도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이 후원을 하면서 한 3억 5,500만 달러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2018년에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도 상장을 했는데 결국 지난 6월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요, 사실 방금 말씀 주실 때, 실리콘밸리의 슈퍼리치들이 장수 산업에 투자한다고 하셔서 네. 제일 먼저 이름 나올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였거든요. 근데 머스크는 아무 얘기가 없으시네요. 네, 머스크는 오히려 이 그 실리콘밸리 거물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머스크가 장수 기술 투자는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쳐왔어요. 그러니까 항노화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 장수가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의 생각은 쉽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사회 전체의 생각이 낡아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 사회 진보와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사회 굳이 뭐 오래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장수 산업에 대한 거대한 투자가 정말 진시황의 불로장생처럼 그 진시황의 꿈을 현실로 만들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신기루에 그칠지 이것도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 네, 흥미롭네요. 짧게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각국의 근로 스타일, 저도 다른 거 솔직히 알거든요. 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독일인들은 꼼꼼하고 근면하고 그리고 약속에 대한 에티켓을 아주 잘 지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낙천적인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국가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엄격성이 좀 덜하고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고요. 네, 저도 교수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유럽 쪽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이제 흘러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OECD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인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보니까 1,331시간. 이걸 52주로 나누면 네. 일주일에 25.5시간 꼴이거든요. 우리나라랑 좀 격차가 크죠. 크네요. 우리나라는 1,85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네. 우리나라의 70% 정도만 독일인은 일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반전은 그리스나 포르투갈, 이탈리아 같은 그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남유럽 국가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독일인보다도 더 평균 근로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유럽 국가들이 게으른 나라라고 인식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역전된 상황이죠. 예. OECD 38개 선진국 중에서 독일은 연간 근로시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제조업 기반이고 또 국가 이미지가 뭔가 혁신을 좀 하는 국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굉장히 근면하고 근무 시간도 좀 더 많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짧네요. 네, 뭐 경제 구조가 동일한데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뭐 독일인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이 독일 경제가 위축되면서 근로시간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경제 상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독일 경제가 역성장했어요. 예. 그래서 현재 경제 규모가 2019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업자 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또 그 실업률도 6.3%로 최근 2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경제는 2%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근무 유형을 살펴보면 독일 근로시간이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되는지가 나오는데요. 여성들이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를 합니다. 네. 2023년 기준으로 독일 여성 근로자의 48%가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65% 이상이 파트타임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마치는 시간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육시설에 보내야 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정규직 근무가 사실 힘들기 때문이었죠. 그렇군요. 독일인들이 휴가도 굉장히 길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향도 있어요.
있겠죠? 맞습니다. 휴가 일수도 굉장히 많아요. 예. 정규직 근로자가 법적으로 연에 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대부분 여기에 뭐 개인 휴가도 붙이고 또 공휴일까지 포함하면 휴가 일수는 더 늘어나죠. 뭐 한 달 쉬다 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뭐 연락했다가 2주 뒤에 뵙겠습니다라는 그 자동 회신 메일이 오는 예, 게 예. 그 괜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병가 사용 일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독일 최대 건강보험사가 집계를 해보니까 독일 근로자 1인당 연간 19일의 병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16일 정도였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그 몇 년 사이에 독일 사람들의 건강이 나빠졌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보다는 그냥 휴가를 내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병가를 예. 냈을 확률이 높죠. 물론 현대인의 가치인 그 워라밸을 생각한다면 1년에 30일 정도 휴가가 주어지고 긴 여름 휴가를 보내고 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이러한 문화가 개인의 행복도를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독일 내부에서는 워라밸 중에 워크와 라이프가 밸런스를 이루지 못하고 라이프에만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 이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메르츠 총리도 우리는 더 많이 일해야 된다.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주 4일 근무제나 워라밸을 지키는 이런 문화로는 국가의 번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근로시간이 독일의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경고한 거죠. 네. 사실 저도 뭐 월급쟁이잖아요. 네. 학교에 있으니까요. 이 뭐 당연히 워라밸 선망하죠. 너무 좋죠. 그런데 또 이제 국가 차원에서 또 생산성도 조금 고민해야 되고 네. 이 두 가지를 뭔가 균형 있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파트타임이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로 이동시키려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냥 근로시간을 늘리자라고 하기에는 그 수반되는 비용과 여러 제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혹은 기존 독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추가로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 이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독일인들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일터에 더 오래 머무르자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과연 이 사람들에게 소구가 될까? 요게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와닿을까를 생각하면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독일 일부 기업들은 주 4일제 근무도 시범 도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시간당 생산성이 증가했다. 직원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해달라. 그러니까 메르츠 총리가 말한 것과 약간 상반되는 요구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늘릴지 아니면 압축적인 노동을 선택할지 뭐 독일의 획기적인 노동 정책이 나오면 다음에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일본 그다음에 미국, 유럽 소식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외국의 사례들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곧 직면하게 될 요소들도 많아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최근 서울에 중국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아파트 매매하고 네. 매수하는 것들 때문에 집값 올라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도 조만간 일손이 더 크게 부족할 것 같고 근무 시간에 대한 개편안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고민할 때 오늘 자료가 큰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